이 전저점 일봉상으로 2,300을 또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전체 시장으로 봐서는 저는 사면 안 된다라는 거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시장이 뭐 그리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예, 일단은 또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일봉상으로 정말 힘든 상반기였어요. 1월에서 6월까지 외국인들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달러 강세에서 비롯되는 환율의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러우 사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말 증시가 쫙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게 7월 들어와서 조금 반등의 신호가 나타났단 말이죠. 여기 이제 2,300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6월 말과 7월 계속적으로 중순까지 나타나면서 테스트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121선 목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의 기반은 이제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기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월부터 8월 31일 2달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무려 6조 가까이 담았습니다. 엄청나게 담았죠. 많이 샀네요. 네, 상반기와는 완전 다른 수급들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렸던 건데 그래도 기관들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라던가 뭐 누구 가릴 것 없이 금융투자를 주축으로 해서 산 기관 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던 것은 외국인들이 개인들 파는 것과 기관 파는 거를 다 받으면서 정말로 전기전자라던가 운송 장비 이런 쪽들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121선 이거를 터치하고 뚫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서는데 여기가 한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막히다 보니까 최상단 이평선 이제 5일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막히고 여기에서도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최하단 이평선까지 또 지수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61선을 하회하는 이런 파동들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지수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전저점 일봉상으로 2,300을 또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딱히 뭐 지지선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20주선이 여기서부터 계속 저항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121선은 터치 못했지만 20주선에 가니까 음봉 맞고 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에서 결국 월봉으로 우리가 갔을 때 이거 참 말씀드리기 싫은 선인데요. 이 120주선을 제가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이 7월부터는 거의 뭐 오기는 왔었죠. 2260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왔다가 반등을 수급적으로 해줬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9월부터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날짜까지 해서 3일의 영업일이 있었어요. 9월 1, 2, 5였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3일 동안에 5,400억 가까이 코스피에서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다시 또 팔기 시작했다. 그래서 매도 전환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요.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9천억을 3일 동안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조 3,800억을 3일 동안 9월 들어와서 개인들이 사고 있다. 그중에서 이제 전기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수는 불안한 상황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쪽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 조금 이제 피크아웃 했다라는 기대감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제 고용 지표가 약간 꺾인다. 라고 했을 때는 연준이 우리 고용 지표가 흔들리네 하면서 금리 인상하는 속도랑 강도를 늦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8월에 비농업 고용 부문 보면 시장치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견조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연준에서 해왔던 얘기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 둔화 시그널 조금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용이 굉장히 견조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 계속 할 거고 양적 긴축 시작할 거고 조금 더 강하게 금리 올리면서 인플레 파이터가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지금 뒷받침해주는 고용 지표가 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75bp 인상이 또 9월 FOMC에서도 유력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9월 들어와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장님은 뭐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예, 지금은 전체 시장으로 봐서는 저는 사면 안 된다라는 거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수급이 급적으로 반전이 됐는데 나오는 양이 샀던 것들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고 환율도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 지금 환율 엄청 올랐던데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1370 얼마죠? 거의 70원을 넘기는 이런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도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다른 쪽 나가서는 환율 레벨을 좀 약간 우스갯소리 섞어서 1,500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그 레벨이 보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300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1,300 중반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아, 환율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볼까요? 네, 레벨이 지금 1,371.5원이에요. 1330원에서 왔다 갔다 네. 했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맞아요. 예, 급격하게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의 뭐 8월 한 초중순 되기 전에 급격하게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 환율은 올랐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면에서는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외국인들이 8월에 사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9월 들어와서 정말로 이제 1,350원을 뚫어버리니까 외국인들도 더 이상 못 견디는 건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매도세로 3일 동안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좀 불안한 요소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1,400원을 터치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뭐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인가의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환율의 수치가 정말로 무섭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딱히 이 차트상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지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환율의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네, 정말로 많이 땡겨야지 보입니다. 이 레벨 정도는 사실 뚫리면 안 되는 레벨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던가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에 이어서 강달러가 계속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1240원 레벨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정말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환율 흐름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별로 없어요. 이런 지점 1470원 막 1,550원 이런 레벨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상태다. 거기다 외환 보유고 자체도 이런 환율 방어를 좀 하기 위해서 많이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뭐 IMF 때나 이런 데 물론 비할 바는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들로 계속 투입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외환 보유고가 조금씩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지금 경제 전반에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태조 이방원 주식은 최근까지도 그래 좀 핫했던 것 같은데 엄청 핫했죠. 현재 상황은 좀 어떻고 이 중에서 뭐 지금이라도 뭐 좀 늦게라도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 있는지. 네. 저는 뭐 태조 이방원 여기 이런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일단은 모든 투자를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그래도 이런 시장이지만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난 투자를 해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는 또 별개의 움직임들을 보이는 섹터가 바로 이제 태조 이방원 이런 쪽이에요. 태양광, 조선, 뭐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마지막에 원자력까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분명히 투자 기회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 2위까지 이제 치고 올라온 현대차, 기아그룹 이런 쪽들도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조금 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태조 이방원 쪽 눌림목을 줄 때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만큼 그리고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때에는 또 이제 다시 그 태풍 관련해서 이런 쪽이 이제 수혜주가 되면은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투자를 위해서 수익 게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뭐 오늘도 이제 코리아 SE 이런 종목은 점상을 갔고요. 유신 같은 종목들, 뭐 토목이라던가 건축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650조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이런 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만약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면 이런 쪽 테마주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조 이방원 쪽이 약간 좀 눌리는 눌림목을 줄 때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는 좀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한 시장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에서 네네. 대표주 혹은
이제 차장님께서 좀 네. 좋게 보는 종목 하나만.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네. 두 개 고르면 안 알겠습니다. 될까요? 두 개까지 예, 하겠습니다. 두 개는 좀 이 봐주시죠. 조에서도 두 개, 이에서도 맞아요. 두 개씩. 네, 좋습니다. 하나 고르기가 좀 부담스럽나요? 너무 부담스럽기보다는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개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이거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잠깐 뭐 차트부터 보게 되면은 뭐 이거 딴 세상에 거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죠. 네,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좋네요. 네, 정말 아름답죠. 뭐 조정다운 조정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이게 종가상으로 일단은 11선 터치한다 하면은 이거는 손절 잡고 사봐야 되는 자리. 오늘 같은 경우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중에는 조금씩 밀리는 분위기들이 나와요. 5만 원 부근까지 갔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또 11선 지지받으면서 5755원인데 900원으로 끝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의 힘,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종목들, 잠깐 눌림목 주면은 또 사고, 잠깐 이제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사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좀 테마라고만 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이제 중국 쪽이 아직도 태양광 쪽에선 전체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인곤, 뭐 전체 이제 폴리실리콘, 그리고 모듈까지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 80%는 아직도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뒤집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 이런 태양광 쪽으로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드 인 USA 계속 외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은 보조금 혜택 줄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큰 틀이죠. 그런 쪽에서 이 태양광도 지금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모듈을 생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지금도 미국 내에서 최대 단일 사업자예요. 모듈 쪽에서요. 그리고 이제 어떤 주거용이라던가 그리고 산업용 쪽에서 하나 큐셀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양쪽 다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나오면서 이쪽 미국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생산하고 하면은 공정 생산하는 일괄적인 것들에 대해서 판매까지 다 세액공제 혜택을 줄게라고 법안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존의 1.7기가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파로요. 근데 2.4기가를 더 증설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한 거죠. 맞춰서.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우리 단일 사업자로서 지금도 최대인데 이런 세제 혜택에 힘입어서 캐파를 무조건 이제 단일 사업자 규모를 최대로 가져가면서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이제 트렌드와도 맞기 때문에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에서 크게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되어 나가는 단계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전체 세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 내 로컬 업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좀 수혜가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열어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서 규모 있게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 세액공제 혜택이 만약에 지금 1.7에서 2.4기가와트 증설하면 한 4.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한 2,600억 규모. 세제 혜택만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굉장히 태양광은 앞으로도 이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풍력보다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풍력과 태양광이 설치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거나 풍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태양광 쪽이 설치가 쉽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래도 태양광 쪽으로 푸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흐름이다.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대 사업자 규모로는 하나솔루션인데 이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쪽에 특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매출 비중에서 봤을 때 태양광 모듈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기본 케미컬 이런 쪽들에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두 개를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라고 여쭤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이쪽은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규모의 경제로 갔을 때 하나솔루션만큼 크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태양광 모듈이 99%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태양광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더 차트상으로는 약간 더 가파른 모습들 보여주다가 역시나 이제 11선이 기점이죠.
네, 이런 지점에서도 꺾이는 듯 하지만 결국 11선 횡보하다가 또 올리고요. 여기에서도 올라갔다가 횡보하지만 오늘 이제 11선 터치하는 그림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이런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정 구간이 그렇게 깊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11선 정도에서 손절 잡고 매수해보고요. 아니면 조금 더 분할해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에서 한 21선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같이 한 번씩 매도하고 빠져나왔다가 또 밑에서 잡아서 수량 늘리고 또 올라가면 팔았다가 이런 전략 계속 유효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조는요? 네, 조선 쪽이죠. 조선이 뭐 사실 이 조선만 놓고 보면은 다른 쪽 이 테마 태조 이방원 그냥 운율 때문에 이제 원래는 태조옹 이방원이죠. 역사는 바로 잡고 네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제 운율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선주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이거 여기 껴도 되는 테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사실상 이제 수주, 현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이 시간차라는 게 조금 있거든요. 슬롯 계약부터 해가지고 배 인도하고 재무제표 반영되기까지는 조선 쪽은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조선사들은 재무제표가 계속적으로 예전에도 수주 좋다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픽 이랬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그 기간상의 텀 때문에 차이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굉장히 차트가 이거 하나는 그 맞는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의 차트에다가 껴줄 수 있는 차트예요. 이런 식으로 네 급등을 했거든요. 121선 기점으로 그냥 이것도 사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다시 내려올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식의 이제 회색선 이런 지점에 가면은 우린 이제 매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적당히 원하는 만큼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좀 크게 파동이 나왔습니다. 11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파동이 나왔는데 이쪽은 선종 자체가 다른 쪽 대비해서는 좀 짧아요. 납기 이런 부분들이 짧다 보니까 재무제표로 숫자가 인식되는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거죠. 다른 선종들 대비해서.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다른 것들보다 먼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정고점 거의 2010년도 고점까지는 올라갔었네요. 네, 한 12만 원 언더에서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렸던 이런 추세가 나오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이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금 거의 20% 선까지 올라오면서 이 외국인의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20% 점유율이 지분율이 거의 2015년도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만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 조선사가 완전히 환골탈퇴한다라는 부분들을 외국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크게 이 자리에서도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이나 뭐 주봉상으로 많이 올라왔다.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사? 그게 아니라 이런 조선의 추세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계속적인 접근이 필요한 섹터일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아주 세진 않아요.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한 지금 4월이죠. 4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1, 2, 3, 4 계속 오르긴 했어요. 근데 4월 이후로는 약간 이제 정체가 주가가 14만 원대에서 정체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이제 모회사가 또 있는데 이쪽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자리예요. 네, 월봉상으로 바닥을 이때 이제 2004년, 5년 빼고는 정말로 2014년, 15년 들어와서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소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게 한 16만 원 정도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업황이 정말로 좋아지고 현대중공업이라던가 그 속해 있는 기업들, 사모, 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아져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못 올랐지만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이게 1월에서 7월까지 보게 되면은 수주 현황이 목표치를 벌써 100%를 넘긴 종목이에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많이는 못 올랐고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끼기에는 차트상으로는 못 올랐지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삼성중공업도 일단은 수급이 최근에 좀 불안정하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못 움직였어요, 사실.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쪽에 또 걸쳐져 있는 이런 수주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LNG선이 지금 가장 주요하게 이 실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특화가 된 게 또 이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또 이제 조선 쪽에서 이제 파워 이런 것들 얼마 전에 또 하청
이런 것들 때문에 파업, 하청업체에서 파업을 또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 추산되면서 회사 측에서 이제 노조에다가 소송 제기 이런 것도 좀 했고요. 이게 원만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또 노조에서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서는 조금 대우조선해양은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정도까지 조금 뭐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차 전지로 가볼까요? 네, 2차 전지는 뭐 워낙에 이게 꺾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섹터고요. 뭐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좋은 섹터다.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오늘도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 좀 빠지긴 했어요. 최근에 혹시 이제 세비캠이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셨을 텐데 이게 폐배터리 재활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월봉상으로 8월에만 이거는 이게 고점 대비해서여가지고요. 일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네, 65,000원까지 저점 떨어졌던 게 거의 3배 정도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주식 수도 좀 적어요. 475만 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상증자 이런 것들까지 약간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부터 일단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살짝 빠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2차 전지 폐배터리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보급률 거의 10%까지 올라가면서 각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들이 2024년 말부터 그때부터는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 회수해서 회수율이 또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업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수혜를 좀 받는 이런 쪽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이 테마가 2차 전지만 가지고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는 약간 힘들었을 텐데 여기다가 또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핫한 섹터 2차 전지와 그 리사이클링과 또 하나의 이제 태양광 쪽 폐모듈에 대한 리사이클링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주가 상승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나올 실적들에 비하면은 밸류는 좀 과도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따라 붙는 이런 전략은 지금은 조금 불안하고요. 오늘도 일단 11선 지지는 받았는데 이게 투자 동향상으로 일단 최근에는 개인들이 좀 많이 붙고 있어요. 고점에서요. 그래서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너무 밸류상으로 지금 물론 2차 전지가 밸류를 많이 당겨와서 줄 수 있는 섹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 자체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평가된 종목들이 또 한번 이렇게 막 두드려 맞을 때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나머지들은 전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상장 당시에 나와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상으로 봤을 때 삼성 SDI가 아니라 이제 CATL의 어떤 밸류를 가져다 붙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쌍저점을 이렇게 형성한 이후에 이런 자리는 참 사기 좋은 자리죠. 네, 6만 원 언더. 그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였는데 이때 이후로 정말로 그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6개월 보호 예수 풀리면은 주가 또 물량 나오면서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살짝 급락했다가 이제 급락도 아니죠. 살짝 조정 줬다가 외국인들이 정말로 지분을 무섭게 늘리고 있어요. 5월 중순부터는 거의 이제 지분이 주는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늘려가고 있죠. 최근에 투자 동향이 정말로 좋습니다. 외국인들 거의 팔질 않아요. 오늘 124억 팔았네요. 근데 거의 팔지 않는 이런. 네, 7월 25일 이후로는 어제까지는 계속 샀어요. 금요일까지는요. 네. 그리고 연기금은 패시브 자금 유입 때문에 역시나 계속 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신이라던가 보험 같은 기관 주체도 같이 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뭐 방향은 결정은 돼 있다. 다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큰 종목들은 외국인 지분율 보면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도 또 돌파를 했네요. 47만 원 부근 돌파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50만 원, 55만 원 이런 자리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추이 꼭 체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나머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올 수 있고요. 또 양극재 업체들 이런 쪽들도 다 같이 조인트 벤처 만들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한테 이거 줘야 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미 공급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방사는요?
방산도 뭐, 예, 굉장히 좋았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쪽에 우리가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예전에 한 10위권 밖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금액 단위로도 그렇고 세계 한 탑5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럽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병을 시켜주고 당장 그렇게 되니까 자국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기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걸 채워넣기 위한 평화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어떤 레퍼런스를 획득하고 유럽 쪽, 특히나 폴란드 이런 쪽으로는 K2 전차 수출 굉장히 큰 규모, 뭐 40조라고 하죠. 순차적으로 나갈 테지만 이미 1차 문, 인도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상이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한 차트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굉장히 좋죠. 이것도 역시나 종가상으로 11선을 깨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11선 약간씩 한 번씩 터치할 때 이렇게 터치 줬다가 또 올려버리고요. 줬다가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전히 그 관점 월봉상으로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랑은 위상이 달라졌고 이 수출 금액 자체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 몇십조 이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은 뭐 위성체라던가 발사체 이런 쪽에 방산 기존의 방산뿐만 아니라 방산도 밸류가 높아지는데 우주 항공 이런 쪽까지 같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밸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흐름이 거의 다 비슷해요. 네, 잠깐 꺾이는 것 같지만 절대 쉽게 안 꺾입니다. 이렇게 주고 또 올려버리고요. 이렇게 주다가 또 올려버리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LIG 넥스원도 그때 이 레벨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3만 원 부근 계속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가격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탑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시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모양은 다 비슷하죠. 이것도 월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는 조금은 완만한 흐름이지만 역시나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단계적인 상승 이런 쪽들 뭐 84,000원, 5,000원, 10만 원 이런 가격대들이 이제는 일봉상에서 주봉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월봉상으로 갔을 때는 이런 자리들이 회복이 지금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방산은 꾸준하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단기간에 시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막 2배, 3배씩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사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 눌림목 줄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